네, 안녕하세요. 금연쌤 최태성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으세요? 네, 조금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문화재를 바라보시면 제발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제 옆에 지금 아주 클래식 좋아하시나요? 클래식 그 앨범 자켓이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이 클래식 곡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 고구려 사신도거든요. 이게 지금 있습니다. 이게 조화가 잘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궁금하시죠? 자, 이 자켓 속에는요, 바로 이마주라는 곡이 있는데요. 바로 이 곡이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플루트, 오보에, 바이올린, 첼로. 아니, 저는 클래식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좀 이렇게 격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사중주로 연주하는 이 곡은요, 바로 어느 무덤의 벽화에서 영감을 얻은 곡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사신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플루트는요, 청룡, 오보에는 백호, 바이올린은 현무, 그리고 첼로는 주작. 뭐죠? 네, 사신도. 바로 이 사신도가 오늘 강의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피해갈 수 없는 문제 한번 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밑줄 친 무덤이 위치한 곳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971년 도굴되지 않아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이 무덤은 중국 남조 양식의 한 무덤이다. 왕과 왕비 장신구와 금관 장식, 귀고리 팔찌 등 껴묻거리가 출토되어 당시 문화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지도에 이 고대 국가의 수도인 국내성, 평양, 한성, 웅진, 금성이 있는데요. 자, 그럼 이게 발견된 곳은 어디일지, 요거 이제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둘 건 뭐냐면요. 문화유산이 있으면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우와, 멋있다. 그러면 보러 가고 싶지 않나요? 어디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이 문화유산은 어디에 있어? 요 정도 상식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고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대사의 왕이라든지 왕족을 모신 이 무덤은요, 이런 표현하면 참 어떨런가 모르겠는데 보물창고나 다름이 없죠. 우리 현재의 어떤 우리 후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보물창고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구려 고분은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삼국의 이 무덤 양식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은요, 돌무지 무덤입니다. 영어가 어렵네요. 또 벌써부터 돌무지 무덤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느낌 돌무지 무덤. 뭔가 돌을 무지하게 이렇게 쌓아 올린 무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돌무지 무덤이 뭐냐면요. 돌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쌓아서 만든 무덤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군총입니다. 이거 딱 보시니까, 사진 보시니까 여러분들, 돌무지 무덤이 이거구나. 느낌이 팍 오시죠?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올린 무덤. 이게 바로 돌무지 무덤이다. 라는 건데요. 이 무덤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정확하게는 이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추정해 보면, 고구려의 20대 왕인 장수왕, 아시죠 여러분들? 평양천도, 남하정책, 그 장수왕의 무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 쌓아 올린 이 장대석들은요, 몇 개쯤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돌을 잘라서 지금 올렸잖아요. 한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한 1100여 개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왜 이집트 피라미드만 생각하세요? 우리도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진짜 한번, 통일되면 마음껏 좀 이렇게 북한 거쳐가지고, 압록강 건너서 한번 꼭
편하게 가보고 싶어도 그런 곳인데, 자, 이 고구려 사람들은요, 이 중국 한나라의 영향으로 이 무덤 속에 커다란 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장군총, 우리가 봤던 이 장군총과는 좀 다른 형태의 무덤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 장군총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어떤 무덤 양식이라고 설명드렸죠? 돌을 막 쌓아 올린 무덤, 돌무지 무덤. 그죠? 근데 이런 무덤이 아니라 이제 이 무덤 안에 큰 방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무덤 형태, 이런 무덤 형태는 뭐라면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굴식 돌방 무덤에는요, 관을 모시는 석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들어가는 하나의 룸이 있다는 거예요.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무덤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덤 입구와 그 방을 잇는 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벽화가 있는 거죠. 자, 4세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 고구려 고분의 벽화는요, 고구려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아주 계속 그려지게 됩니다. 아, 정말 대단한 그런 우리의 문화유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죽은 자가 머무는 그 방, 화려하게 그려진 벽화. 자, 한편의 어떤 궁전 같아요. 죽은 자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궁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굴식 돌방 무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지금, 룸이 있다, 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방을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입구가 있어가지고 벽화를 그릴 수 있는데, 이 입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입구가 있어서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좀 확보가 됐잖아요. 그죠? 쭉 들어가면 되니까,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뭘까요? 도굴이 쉬워요. 도굴이 쉬워요. 이 입구가 있기 때문에 문만 발견하면, 문만 찾아내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고구려 무덤 하면 거기에 어떤 문화유산이 있을까?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벽화잖아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 안에 벽화만 있을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게 있어야지 정상인데, 왜 우리 고구려 무덤에서는 벽화밖에 생각이 안 날까? 바로 무덤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입구가 있다 보니까, 어떡해요. 그냥 이 도굴꾼들이 입구 이렇게, 도굴꾼들 보면요. 기가 막히답니다. 이게 기다란 막대로 꾹꾹 이렇게 찔러보면요, 입구가 어딘지 금방 안 돼요. 그래서 그 입구 딱 찾은 다음에 거기에 그냥 빼내가지고 쑥 들어가서요, 거기 안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그냥 다 빼내 온 거죠. 벽화는 빼낼 수가 없잖아요. 벽화 그림 그리는데 이걸 어떻게 돼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벽화도 무슨 흡착기 같은 걸로 이렇게 뚝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답니다. 정말 이게 진짜 보존 잘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지금 고구려 고분벽화에 남아있는 벽화, 왜 벽화만 남아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건 바로 무덤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구조였다? 굴식, 굴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돌방이 있는 굴식 돌방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일단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셨죠? 자, 다음은요, 이제 우리 한번 굴식 돌방 무덤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천장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천장 위에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자, 쳐다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게 보여질 거냐면, 천장이 이렇게 여기 지금 나오죠.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좁아지고 있어요. 이런 천장을 뭐라고 하냐면 모주림 천장이라고 합니다. 모주림 천장. 말이 좀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모서리를 줄여나간 천장이라는 의미예요. 자, 모주림 천장은요, 이 기하학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사각형의 모서리를 잘라가지고 부피를 반으로 줄인 거죠.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안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네모난 모양이 작아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쭉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의 어떤 모주림 천장 구조를 또 이 굴식 돌방 무덤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고분에 그려진 벽화는 주로 뭐였을까요? 초기엔 주로 풍속화였어요. 무용총, 장군총, 각저총이 대표적인데요. 각저총. 벽화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 속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씨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각저 뜻이 뭔지 아세요? 각저가 옛날 말로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예, 지금 씨름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재밌는 건요, 이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자, 얼굴 한번 지금 확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아요. 코 보세요, 코. 코가 우리나라 사람 코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약간 이 코가 약간 매부리 코 같은 그런 느낌? 우리나라 사람 코처럼 이런 코는 아니란 말이죠. 서역인입니다. 서역인. 네, 바로 이 페르시아 쪽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과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지금 고구려 사람이 맞고요. 또 다른 한쪽은 분명히 서역인이에요. 이건 뭘 할 수 있죠? 서역과의 그 교류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신도는요, 평안도에 있는 그 강서대묘의 지금 벽화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평안도에 있는 강서대묘인데, 사신은요, 도교에서 유래된 방위신을 묘사한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동쪽에는 청룡, 좌청룡, 아시죠? 서쪽에는 백호, 우백호, 아시죠? 남쪽에서는 주작, 남주작, 북쪽에서는 현무, 북현무, 이렇게 지금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지금 무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좀 드릴게요. 어떤 무덤에서는 총인데, 어떤 무덤에서는 능이란 말이죠. 무슨 총, 무슨 능. 차이 뭘까요? 몰라요? 그렇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당황하시죠, 지금? 그러네, 진짜. 어떨 땐 총이고, 어떨 땐 능이지? 무슨 총, 요렇게 나오는 거 뭐냐면, 발굴은 했는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총, 이렇게 하고요. 누구의 무덤인지 정확히 안다! 그러면 거기는 능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춤추는 그 사람이 이제 그려져 있다. 근데 누구의 무덤인지 모른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춤을 추고 있으니까 무용하고 있잖아요, 무용. 그죠? 그러니까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용총,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아까 각저총 있어요, 각저총. 그 뭐예요? 무덤의 주인은 알 수 없지만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각저총,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왜 누구의 무덤인지 정확히 분명히 알 수 없는 걸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무덤 중에는 멀쩡한 게 많지가 않아요. 이유는 도굴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에요. 일본인들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무덤이란 무덤은 정말 전부 다 파헤쳐요. 그래서 거의 남아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 백제, 여기 지금 이제 무덤들 사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돌무지 무덤, 석촌동 고분군에서 돌무지 무덤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89기의 무덤이 정말 웅장하게 서 있었는데요. 역시 일제강점기 때 전부 파헤쳐진 거죠. 지금은 8기, 8개만 지금 복원돼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이거 진짜 가서 꼭 보셔야 돼요. 이 중 하나가요, 규모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금, 안 돼. 이게 사진으로는 여러분들 이거는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무덤이 있었어? 말이 돼? 우와! 아마 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규모,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이제 제가, 정말 그, 이집트 피라미드 얘기했지만, 그 정도의,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딱 봤을 때, 우와, 엄청나다라는 그런 느낌. 딱 비교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무덤, 누구 무덤일까? 이렇게 큰 무덤이라면, 백제에서 이렇게 큰 무덤에 안치가 될 수 있는 왕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 근초광 아닐까요? 저는 근초광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 정도의 큰 규모의 그 무덤에 안치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업적을 가질 수 있는 왕, 백제의 4세기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광 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꼭 한번 좀 가서 그 규모를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안 되고요. 정말 그 규모를 눈으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무덤은요, 장군총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아까 여러분 장군총이 어떤 무덤 형태라고 그랬죠?
돌무지 무덤 형태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무덤도 지금 비슷하단 말이에요. 돌무지 무덤. 이건 뭐냐면 백제가 고구려와 그 지배층이 같은 계통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무덤 양식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겁니다. 아니, 조상을 모시는 건데 함부로 바꾸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무덤을 쓴다. 피라미드 형태의 뾰족한 무덤 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성시대, 톡톡 튀는 시대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덤 형태 이렇게 얼럭볼럭한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거를 피라미드, 하트 이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무덤 형태는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 형태를 보면은 그 민족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구려와 이 백제 초기 무덤 그 구조는요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고구려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주몽. 그 주몽의 핏줄이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백제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에도 우리가 연결고를 찾을 수 있고 그 기록을 이렇게 문화유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고구려 백제 지배층의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제의 그 무덤들 중에서요 공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를. 우리 지금 이 석촌동 고분 같은 경우는 서울 한성 지역에 있었던 그런 무덤이고요. 공주로 한번 가볼게요. 송산리 고분이 있는데요. 7개의 무덤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6호분과 7호분이 벽돌 무덤이고 나머지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여기서 7호분이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자, 여러분들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떤 느낌 보셨나요? 아까 고구려도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는데 그렇죠. 백제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줬던 석촌동 고분 있잖아요. 그거는 한성 지역, 백제 초기 고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공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공주로 가면은 그렇지, 고구려의 어떤 그 압박에 의해서 결국 웅진 공주로 천도했지. 시간이 좀 흐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의 무덤들도 이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영왕릉, 이 문영왕릉의 발견은요, 정말 국내를 발칵 뒤흔들었습니다. 여기 또 에피소드를 또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1971년에요. 비가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이 송산리 고분에서요, 무덤 안으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길을 터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아저씨가 이 삽질을 이렇게 하는 거죠. 삽질하는데, 낑! 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깡 걸리는 거죠. 뭐야? 이게 흙을 이렇게 딱 치워보니까 거기에서 기와장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그 송산리 고분군에서 땅을 팠는데 거기서 기와장이 나왔다? 이게 뭔가 있다는 거죠. 깜짝 놀란 이 관리인이요, 전화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땅을 파는데 여기 기와장이 나와요. 이게 뭔지 조사 좀 해주세요. 하고 전화를 한 거죠. 야, 정말 이 전화 한 통, 이거는 정말 나라를 들썩 만들어 놓습니다. 자, 우선 이 국립박물관장이었던요, 이 김원영 교수와 고고학자들이 막 급히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 구경꾼들도 막 같이 몰려 들어왔겠죠. 그죠? 정말 처음으로 일제 때 약탈당하거나 도굴되지 않은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하늘이 준 기회가 되는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직접 발굴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지금 맞이한 겁니다. 드디어 발굴이 진행되던 날, 그러니까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이게 하나의 그 고분이고 옛 어른을 모신 곳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렇게 말이 발굴이지만 어쨌든 이게 무덤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령을 모시듯이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위령제를 지낸 후에 입구를 막는 벽돌이 쫙 입구에 있었거든요. 그 벽돌 하나를 딱 빼냅니다. 자, 그리고 벽돌을 다 빼고요. 깜깜한 통로를 따라 들어갔더니 거기에 석판 하나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우와,
저는 아마 그 글씨를 발견한 그분, 그 고고학 교수님은 아마 덜덜덜덜 떨었을 것 같아요. 정말 덜덜덜덜덜덜.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 사마는요, 무령왕이 살아있을 때의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무덤의 주인공이 백제 제25대 무령왕으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저는 정말 이건 드라마의 한 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동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까지 이 발굴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다 일본인 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무덤 내부가 공개되자마자 아까 그 벽돌 입구 입구에 그 벽돌 다 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빼고 나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백제 사마왕 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게 백제 사마왕 무령왕이래. 이건 특종이잖아요. 특종 찍으려고 막 그냥 좋은 샷 잡으려고 난리가 난 거죠. 밖에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막 요 손한탄 타서 또 유물에 또 눈독 들이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런 아수라장이 없는 것이죠.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발굴대원들이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거 사고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발굴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세기의 발견이거든요. 정말 세기의 발견인데, 이거 발굴하는데 저는 넉넉 잡아서 정말 몇 년이 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 발굴 작업을요, 단 하룻밤 만에 끝내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요, 지금. 왜냐하면 이 유적 발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부장품만 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이 어떠했는지 기록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엉망진창인 이 상황 속에서 발굴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 당시 이 발굴 단장이었던 이 책임 교수는 이 회고담에서 문용왕릉 발굴을 정말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였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 이 문영왕릉의 특징은요, 돌무지 무덤도 아니고요, 벽돌로 만든 벽돌 무덤이라는 것이죠. 벽돌 무덤, 요게 포인트인데요. 고구려 그 무덤 양식이 제가 아까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무지 무덤에서 아까 석촌동 고분에서 지금 이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무덤 형태가 하나 추가된 거죠. 바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벽돌 무덤. 벽돌 무덤. 이 문영왕릉이 대표적인 벽돌 무덤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 아치형의 문, 그리고 빽빽한 이 벽돌을 쌓아놓았으니까 백제 25대 왕인 문영왕과 그 왕비가 묻혀 있었는데요. 이 백제의 고분은요, 밖에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입구가 있으니까. 그렇죠. 도굴당하기 쉬운 거죠.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은 무덤 문영왕릉이 드디어 발굴된 겁니다. 자, 이 문영왕의 무덤에는요, 4,600점이나 되는 이 문화재가 아주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와, 여러분 가서 보셔야 돼요. 지금 옛날 그 모습 형태를 좀 보고들 좀 거의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와, 대단합니다. 일단 금으로 만든 그 관 장식이라든지 장신구, 거울, 그릇, 정말 화려해요. 백제 문화는요, 기본적으로 화려합니다. 이 삼국의 문화 중에서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만 정말 백제 문화는요, 화려합니다. 굉장히 빼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중 금제 관식, 금기거리, 금제 뒷꽂이, 이런 거는요 12종 17건 이 국보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이 문영왕릉은 당시 백제가 어떤 국가였는지 저희한테 이제 많이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한테 어떤 걸 알려줄까요? 자, 일단 보세요. 우선 벽돌 빽빽하게 쌓아 만든 요 양식은요, 중국 남조 양나라에서 유행하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영왕하고 그 왕비를 안장한 관. 여러분들 근데 진짜 관 얘기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서 딱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면은 문영왕의 관과 문영왕비의 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형태로 있을까요?
딱 가보시면 이제 질문들을 해요. 아니, 왜 문영왕이 그 무덤인데 왜 관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1400년 그 시간이 흘렀어요. 나무로 만든 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무 썩죠. 푹 내려앉았죠. 그래서 푹 내려앉아 나무의 그 파편들이 푹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아니, 가서 관을 찾으시면 이 관이 보이겠습니까? 어쨌건 이 관은요, 일본에서만 나는 금송이라는 소나무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벽돌무덤 중국 남조양나라 관은 일본 소나무? 뭘까요? 그렇죠. 문영왕 당시에 백제가 중국이나 일본과 교류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외교 관계를 맺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문화가 이 집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 증거, 이게 바로 문영왕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백제 문화유산은요, 한성 시기인지 옹진 시기인지 사비 시기인지 구분을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 한성, 옹진, 사비, 이게 왜 그러냐면 백제 도읍이 옮겨지잖아요. 그죠? 예, 원래 도읍지는 한성, 그죠? 한강 유역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장수왕이 쳐들어오면서, 고구려 장수왕이 쳐들어오면서 옹진, 공주로 천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성왕이 백제의 백제 부흥 그 기치를 딱 내세우면서 사비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성, 옹진, 사비, 요 세 시계 어디 문화유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문영왕릉은요, 그러면 공주, 부여 어디로 가야 볼 수 있을까요? 옹진. 문영왕은요, 성왕의 아버지예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성왕이 백제 중흥을 내걸면서 옹진에서 사비로 천도했다고. 그런데 문영왕은 성왕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영왕릉은 어디에 가야 볼 수 있어요? 공주에 가셔야 볼 수 있죠. 옹진, 공주에 가야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무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라는 달라요. 이 신라의 고분은요, 일단 이 고구려 백제와 개통성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제가 이 고분 구조는 여러분들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민족의 개통성을 이을 수 있는데 신라는 다르다? 추측컨대 신라는 고구려 백제의 지배층과는 개통성이 다른 사람들이 세웠겠구나. 이런 것들을 무덤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신라는 어떤 무덤 형태였느냐? 아까 고구려 백제는 돌무지 무덤이라고 그랬죠? 신라는 돌무지 똑같잖아요, 선생님. 뒤에 달라요. 덧널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고분을 만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돌무지 덧널 무덤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옆에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여기 이제 그 구조예요. 이 나무 널이 뭐냐면 관이에요, 관이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나무 널과 그 껴뭇거리 상자를 방에 일단 모셔요. 네, 껴뭇거리 상자엔 또 수많은 부장품이 담기겠죠. 그 후 나무 덧널 위에 돌무지를 쫙 쌓고요. 흙으로 덮어가지고 이 봉분을 만드는 이런 구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구조하고 앞에서 설명했던 굴식 돌방 무덤하고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널이 지금 두 개가 있죠. 덧댔다는 얘기예요, 지금. 널이 있고 위에 지금 돌을 무지하게 쌓아 올렸고요. 그리고 봉분 지금 덮었단 말이죠. 입구 있어요, 없어요? 입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구가 없으니까 방과 그 입구를 연결하는 통로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없으면 여러분들 입구가 없고 통로가 없으니까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 있는 벽화가 없어요. 없으면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죠? 자, 대신 여러분들 입구가 없으니까 도굴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이 부장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입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고구려 백제, 입구 좀 어떻게 좀, 그거 안 될까요? 자, 어쨌건 이런 대표적인 돌무지 덧널 무덤에는요, 천마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그쵸? 네, 질문 들어와요. 무슨 소리 선생님?
저 경주 갔다 왔어요. 저 천마총마 그 입구 있어요. 입구 있어요. 저 입구 들어갔다 왔는데요. 그렇죠. 입구 있죠. 자, 제가 그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입구에 얽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천마총은요, 지증왕의 무덤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천마총에는요, 그 입구는 관람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 안에 들어가서 보라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입구가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선생님 돌무지 덧널 무덤에 입구가 없다면서 왜 입구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천마총 발굴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재밌어요, 이것도요. 문영왕릉이 발굴된 해에, 그러면 문영왕릉, 공주에 있는 문영왕릉 발굴했으니까 백제니까 경주에도 신라 고분 한번 발굴해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복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좀 이 발굴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참 부담스럽단 말이죠. 부담스러워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 황남대총이라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릉원 보면 제일 큰 무덤들 이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황남대총을 한번 발굴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큰 무덤을 잘못 발굴하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크니까 제일 큰 무덤이니까 시선 쫙 끌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는 싶은데 왠지 모르게 자신이 없는 거죠. 문영왕릉에서도 법안 실수를 되풀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황남대총 그 옆에 있는 작은 무덤을 한번 테스트용으로 한번 발굴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샘플용으로 이 천마총 발굴을 먼저 한 겁니다. 근데 정말 큰 기대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큰 기대 없이 발굴한 천마총에서요, 어마어마한 유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파면 뭐가 나오고, 파면 뭐, 11,500여 점. 엄청나죠? 이 유물수도 대단한데요. 그 신라시대의 정말 그 화려하고 수준 높은, 짜잔! 이것! 금관이 나온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군다나, 무엇보다 이 경주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천마도가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을 많이 하죠. 응? 아까 저 돌무지 덧널 무덤은 벽화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벽화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천마도? 네. 정확히 맞추셨어요. 천마도는 벽화 아니에요. 벽화가 아니고요.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림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말을 그린 것인지는 의문이에요. 이게 천마도,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말이라는 건데 이게 말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설이 있어요. 적외선을 이렇게 찍어봤더니 전설 속 그 영물인 기린이랑 닮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왜 그 무덤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 주인을 잘 모르는 경우,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그 무덤에서 나온 유물의 특징을 잡아갖고 이름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천마총은 원래 뭐가 될까요? 천마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린총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네. 자, 어쨌건 다시 돌무지 덧널 무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분은 도굴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도굴합니까, 이거는? 야, 저렇게 지금 널 위에다 돌을 저렇게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봉분까지 이렇게 이걸 어떻게 도굴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덧널 안에 있는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국보 188호로 지정된 금관이라든지 국보 190호로 지정된 금제 허리띠처럼요. 아주 엄청난 문화유산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경주 역사의 비밀을 고스란히 남겨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돌무지 덧널 무덤 때문에 신라의 어떤 역사를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의 그 유물이 현재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박물관에 가시면요, 고구려관, 백제관 가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신라관만 가면 뭐가 많잖아요. 그 왜일까요? 바로 고분의 그 형태,
고분의 어떤 양식 때문에 이런 어떤 문화유산들이 보관되었느냐 보관되지 않았느냐 그 차이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는 거 확실히 아셨죠? 근데 신라도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이제 굴식 돌방무덤으로 고분 양식을 바꾸어 나갑니다. 아무래도 이 고구려 백제 중국 같은 그 주변국과 교류하면서 좀 더 세련된 그런 모양으로 무덤을 지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는 삼국의 어떤 그런 고분의 문화유산들 이런 것들이 그 무덤 양식들과 굉장히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거 아셨죠? 다시 그러면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이 무덤이 위치한 곳을 지도에서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971년 완전한 형태로 발굴된 이 무덤은 중국 남조 양식의 벽돌 무덤이다. 왕과 왕비의 장신구와 금관 장식, 귀고리, 팔찌 등 4,600여 점의 껴묻거리가 출토되어 당시 문화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어떤 무덤이죠? 그렇죠. 벽돌로 쌓은 무덤, 벽돌 무덤, 문용왕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용왕릉 어디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바로 지도는 지금 국내성, 평양, 한성, 웅진, 금성이 있는데요. 어디? 웅진, 공주로 가시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문용왕릉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답사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연히 발견됐는데 입구에 있는 벽돌을 다 꺼낼 때 앞에서 나왔던 그 하얀 연기, 그 문용왕릉이 궁금해, 가고 싶어, 어디로 간가? 공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공주 웅진이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삼국의 무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나왔던 그 타이틀, 그 사신도, 그 작곡가는 그 사신도를 보고 영감을 얻은 거죠. 너무 멋있는 거야. 이야, 우와 하면서 이게 막 곡이 막 떠오르는, 짜잔, 막 이 나온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냐고요. 우리는 왜 그거 보고 나서 그런 영감이 안 떠오르냐고요. 뭐 예술가들이 어떤 그런 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는 북한에 있으니까 직접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주, 공주는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경주나 공주에 있는 그 고분들 가셔가지고 꼭 한 번씩 좀 한번 직접 찾아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 강의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저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거 만들어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합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 자,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 다음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재로 떠나는 여행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